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참으로 말주변 머리 없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사연이라는 걸 들려드리게 되다니 이상하게도 어색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늘 재미없게 말을 한다고 혼쭐이 나던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된 건 정말 말로 풀지 않으면 속이 터져나갈 것처럼 대단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시간을 지내온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도 제가 멍청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었으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벌써 시집을 오게 된 지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세월 동안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시댁의 눈치를 보랴, 남편의 길을 살려주랴, 아이를 둘이나 낳아서 키우랴, 그러면서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오로지 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저의 보살핌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주더라고요. 각설하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시원하게 한마디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집을 와서 2살 터울의 아이 둘을 낳고 첫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둘째를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신명나게 풀어볼게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저절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마 엄청나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우리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고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결혼을 조금 더 늦게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랑 저랑은 대학생이던 시절부터 만나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줄줄 이어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주버님은 저희가 연애를 하는 그 긴 시간,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난 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가 없어서 그동안의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못했었다 이 말입니다. 시댁에서도 아주버님이 선이라도 보기 시작하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하나쯤은 나타나겠지 싶어서 저희가 연애를 한 지 6년이 지났을 때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뭐 시부모님께서도 오죽 걱정이 되셨으니 그러셨겠습니까? 둘째는 장기간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정작 첫째는 연락하는 여자조차 없으니 말입니다. 저희도 그쯤 되었을 때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시댁에서는 장남이 장가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 보고 더 늦게 결혼을 하라며 달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설득을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되었죠. 생각보다 시댁에서 장남이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거든요. 저희 부부가 22살이던 시절부터 연애를 시작했는데 32살이 되어서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박박 우겨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때 아주버님 나이가 36살이었는데 여자 하나 없이 탱자탱자 회사 집 하고 있으니 시부모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셨겠지요. 거기다가 그 시기에 시아버지에게 큰 병이 찾아왔는데 간염이 찾아오고 고혈압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다니면서 약만 잘 먹어도 호전이 된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전해 들었었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지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예전만큼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점점 기력이 쇠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 하루빨리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 어디서 손주를 보겠어요? 시아버지는 결국 고집을 꺾고 둘째 아들이라도 빨리 결혼을 시키자고 말을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결국 저희 부부가 결혼에 골인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버님에게 참 서운했었던 게 본인 때문에 저희가 결혼을 미루게 된 것인데 미안해하는 기색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혼 축하한다고 선물을 사준 것도 아니었고 축의금을 준 것도 아니고 아주 나몰라라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보통 형제가 결혼할 때 돈 봉투 두둑하게 준비해 주거나 신혼살림 하나쯤 사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아무튼 저희가 결혼을 하고 2년 차에 첫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시아버지의 기력이 많이 쇠하셨지만 손주가 태어났다며 너무나도 기뻐해 주셨어요. 집안에 어린아이가 생기니 분위기 자체도 활기차게 느껴지는 것 같고 웃음이 끊이지 않아서 그런가 시아버지의 병세 또한 조금이나마 호전이 되었지요. 저희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저는 떡하니 둘째까지 낳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육아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주버님은 말이죠. 그때까지도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났을 때니까 아주버님의 나이가 41살이었죠. 결국은 보다 못한 시부모님 두 분이서 첫째 아들의 장가를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하셨어요. 나름 이직에 이직을 거쳐 연봉도 꽤 높게 받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중견기업에 속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상당히 의외로 괜찮은 여자가 선자리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버님이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조건만으로는 만나기 힘든 전문직 여성이 떡하니 아주버님과 선을 보겠다고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썰에 등장시킬 우리 형님인데요. 형님은 아주 늦은 나이에 의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43살에 인턴을 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나이도 우리 아주버님보다 2살이 많긴 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요? 의사라는 말에 우리 고지식한 시부모님의 눈이 돌아갔죠. 뭐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 집에 자주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과마다 다르다고 하긴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걸핏하면 당직이다, 추가 근무다 하면서 며칠씩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있었대요. 한마디로 형님 또한 시간이 없어서 이미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찰나에 우리 아주버님이 딱 걸린 거죠. 사람이 집하고 회사밖에 모른다고 하니까 바람을 피울 것 같지도 않고 뭐 바람 피울 능력이 딱히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어차피 나이대도 비슷하겠다. 이거저거 따로 잴 필요 없이 마음만 맞으면 만나보겠다면서 시부모님에게 의사표현을 보내온 거죠. 남자 하나 제대로 못 만나고 늙어 죽느니 아무나 좋으니까 결혼하고 싶다고 서울시장에 딱 나오자마자 우리 아주버님이 눈에 걸렸다니 이게 바로 인연이지 않겠어요? 우리 시부모는 의사 며느리가 들어온다면서 설레발에 쳤고 아주버님은 의외로 아무 생각도 없어 보였지만 저희 부부는 진심으로 응원을 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해야 우리 시아버지의 걱정 또한 반 이상 줄어들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튼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딱 매칭이 되어서 만났는데 둘이 도대체 무슨 코드가 잘 맞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짝짝쿵 엄청나게 잘 맞았나 봐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아주버님이랑 10분 이상 대화를 하면 속이 터져나갈 것 같던데 둘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 거겠죠? 선자리를 가지고 나서 4개월이 딱 흐르고 난 뒤에 정말 불처럼 타오른 건지 뭔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모님은 입이 아주 귀까지 찢어질 정도로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는 거냐고 뜰 듯이 기뻐했어요. 특히 시한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된 시아버지가 유난히 더 기뻐했는데 하루빨리 아주버님네가 아이를 가지길 원하셨죠. 우리 장남이 대를 이어야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떡하니 낳아다오. 내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아들만 하나 낳아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애까지 낳으면 제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저 의사 면허는 따야 해요. 제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적어도 전문의는 따고 나야 뭘 해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어째고 어째?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자식 낳고 뒷바라지하고 남편 하나하나 챙겨주는 맛에 사는 거지. 애를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장남이랑 결혼해서 맏며느리가 되었는데 대를 잇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제가 언제 애 안 낳겠대요? 당장은 못 낳는다 이거죠. 저도 꿈이 크고 포부가 넓은 사람이라고요. 절대로 아이에게 발목 잡히는 일 없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하는 공부만큼은 무조건 끝내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쩌냐. 맏며느리가 집안 기둥을 아주 뿌리채로 흔들어 버리는구나. 얘들아, 너희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왜 아버님 고집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나요? 제 나이가 벌써 43살인데 지금 애를 낳으면 제 몸 망가지는 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다들 그러면서 애 낳고 키우고 잘 사는 거야. 너만 유별나게 왜 못하겠다고 그래. 둘째 봐라. 애를 둘씩이나 낳았잖아. 거기는 거기죠. 요즘 시대에 애 하나 키우기도 벅차다던데 무슨 깡으로 둘씩이나 낳았대? 중소기업 다니죠? 보면 무식한 애들이 꼭 그러더라. 가만히 있다가 머리채 잡힌 저희 부부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지만 형님과 시아버지가 싸움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발끈해서 같이 싸울 수가 없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나 현대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나 지금 애를 낳는 건 아주 미친 짓이라고요. 도대체 인구수가 왜 줄어들겠어요? 그만큼 사람이 똑똑해지니까 애를 낳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알게 돼서 안 낳는 거라고요. 그게 의사가 할 말이야? 첫째 너도 입이 뚫려 있으면 말을 해봐라. 척이 자식 낳고 자식 뒷바라지 하며 사는 게 부모의 행복이지. 그게 희생이지 왜 행복이에요. 요즘은 딩크라고 해서 애들 없이도 잘 살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의사인데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인데 당연히 공부가 우선이죠. 제가 열심히 공부 뒷바라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가 어째고 어째? 이놈들이 아주 쌍으로 정신이 나갔나.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지금 대를 이을 손주 하나 못 본다고? 저희 인생인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이 뭐 보태주신 것도 없으면서 사사건건 애 낳아라 뒷바라지 해라. 그리고 저 지금 나오면 노산이거든요. 그만큼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릴 텐데 그만큼 버려지는 제 시간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애 낳고 키우는데 도대체 누가 보상을 바란단 말이냐. 요즘 것들은 아주 사상 자체가 잘못됐어. 아주 꼴도 보기 싫구나. 시아버지는 뒤로 넘어갈 듯이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뭐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며느리 눈치 보랴 남편 눈치 보랴 아주 눈알이 대굴대굴 굴러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우리 시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였는데 쌓아둔 현금이며 금이며 달러며 할 거 없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보같이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뭐든지 종이 지폐로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된다며 은행으로 돈을 무조건 맡겨버리시는 분이었죠. 시어머니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치 비용이 시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아주 순종적인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시아버지가 워낙 사상이 가부장스럽기도 하고 고집이 엄청나게 세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팍팍 주셨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도 괜히 시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보다야 비유 맞춰주면서 사치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아온 거겠죠. 사실 우리 시어머니의 성격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시아버지에게나 순한 어린 양이지 남들한테는 맹수가 따로 없어요. 자기 고집도 있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하는 사람인데 평생을 시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았으니
답답하게 맺혀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가 시아버지가 아프고 난 이후부터는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어야 해서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사치도 부릴 수가 없게 되었죠. 역마살이 낀 사람처럼 허구한 날 친구들 만나서 나가 놀던 사람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속이 답답해 죽겠죠. 그런데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형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님, 건강검진을 받을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병원으로 좀 오실래요? 그러는 김에 저랑 같이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하면 되겠네요. 아버님 약 처방 제가 바꿔드릴 테니까 이걸로 드시고요. 어머님이 받아가시면서 저랑 잠시 카페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형님이 남몰래 시어머니한테 자유시간을 주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또한 이런저런 형님 핑계를 대면서 나가 놀 수 있었으니까 형님을 아주 예뻐했는데 시아버지와 형님이 싸움이 나니 그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손톱만 깨무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형님이 어떤 말을 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자 열이 받으셨는지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셨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다. 너는 자식 안 낳고 그렇게 네 인생 찾겠다고 버티면 내 유산은 한 푼도 못 물려받을 줄 알아. 이런 한 장도 못 줘. 지금 그깟 유산에 제 인생을 걸어버리란 소린가요? 제가 의사 되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깟 유산 안 받아도 장땡이에요. 그 말에 저와 남편 아주버님의 시어머니까지 입을 떡 벌리고 놀랐죠. 아무래도 형님이 시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슬쩍 아주버님이 옆구리를 찌르면서 집안 재산을 말해준 건지 뭔지 순간 형님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이미 재산은 필요 없다고 해버렸는데 뭘 어쩌겠어요. 갑자기 애 낳고 순종하면서 살게요. 재산 나눠주세요 하는 것도 형님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게 분명했죠. 저 같은 경우는 애들 둘이 어느 정도 커서 의사표현이 확실해진 순간부터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나 친구들에게 나쁜 일을 당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저에게 고자질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할 거라 생각했기에 그런 시기가 오길 기다렸죠. 아이들의 의사표현이 정확해지고 저나 남편이나 안심이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재취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애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키우려다 보니까 늘 돈이 궁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애들 공부를 시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 시대이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의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재산을 미리 좀 상속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죠. 애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도 태권도 학원이니 미술 학원이니 그런 곳에 보내면서 돈이 조금 깨지긴 했지만 초등학생이 되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애들 학원도 수학, 영어, 논술 싹 다 보내야 했으니 교육비도 많이 들었고 애들이 먹고 입고 쓰는 돈도 솔직히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을 해서 벌어봐야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고 남편이 버는 돈 해봐야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값 나가고 생활비 쓰고 공과금 내고 하면 정말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구나 할 정도로 돈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이러다가는 나중에 애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겠다 싶을 정도로 돈이 하나도 안 남는데 저희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그것도 막막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주 비교가 되게 말이죠. 형님이 3년이라는 시간을 더 공부를 한 뒤에 전문의를 달게 되었고 일을 하던 대학병원이 너무 바쁘다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페이닥터라는 월급 받고 일하는 의사가 되었는데 일도 널널한데 돈은 훨씬 많이 번다고 했어요. 피부과를 선택해서 그런 건지 뭐 피부 치료 좀 해주고 약 처방 좀 해줬는데 돈은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죠? 원래 조금 벌 때는 조금 쓰고 많이 벌 때는 많이 쓰게 된다고.
형님네는 애도 없는데 맨날 돈이 없다고 하대요. 형님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든지 입는 옷이라든지 가격을 생각하면 맨날 돈이 없을 법도 하긴 했지만요. 형님은 원장이 돈을 쓸어 담는 것을 보고 본인도 병원을 개원하려고 알아보다가 강남 노른자 땅 보증금과 월세를 보고 결국 그만뒀다고 전해 들었어요. 자리 좋은 강남이 아니면 다른 동네 가봐야 소용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건 강남이 대세긴 했죠. 아무튼 페이닥터로 일을 하니까 시간이 널널해서 그런 건지 뭔지 일주일에 딱 4일 출근을 하고 3일은 쉬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랑 같이 좋은 데 놀러 다니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효심 깊은 며느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옆에서 부러움에 손가락만 빨고 있었고요. 저희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아도 돈이 늘 부족한데 형님은 여유가 있어서 좋겠다 싶었어요. 시간은 정말 속절없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결혼을 한 지 8년 차가 되었을 때 아주 큰일이 들이닥치고야 말았어요. 시아버지가 버티고 버티다가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글쎄 뇌출혈까지 겹치면서 사람 구실을 아예 하지 못하는 상태가 빠져들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문제는 의식 자체는 멀쩡했다는 것이었는데 몸은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냥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 이 의식이 멀쩡하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는 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유일하게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게 입이었는데 입도 삐뚤어져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가족들이 시아버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시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책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아무래도 성우들이 녹음하는 모습을 자주 보기도 했고 발음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입모양과 줄줄 흘러나오는 발음을 듣고도 시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예상이 가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금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주 신통방통하구나. 아니, 나는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못 알아듣겠던데. 평소 제 직업이 돈을 잘 벌지는 못하는 직업이라고 무시하던 시모는 제가 시아버지의 말을 쏙쏙 알아들으니 신기하다며 칭찬 아닌 칭찬을 했죠. 사실 이 정도는 집중을 해서 알아들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저만 유일하게 시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 사람은 저로 정해지게 되었어요. 아내가 우리 남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둘째 네가 고생을 좀 해주면 좋겠구나. 한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서 저에게 시아버지를 맡겨놓은 채 허구한 날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쇼핑하고 돈 쓰기 바쁜 사람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어찌됐던 집안 살림이 팍팍한 상태에서 시아버지의 재산이 탐나긴 했으니까 솔직히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지요. 시아버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손주 떡하니 낳아주었다고 저에게 잔소리 한 번을 하지 않기도 했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했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풍으로 쓰러진 뒤로 무척이나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간염과 고혈압도 있었기 때문에 얼만큼 살아계실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살아계신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요, 물론 속물근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시아버지가 저에게 유산 상속이라는 콩고물을 던져주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요. 저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하던 손주도 둘이나 낳았고 둘 다 아들을 떡하니 낳았으니까요.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아들, 손주 둘을 안겨주었으니 제 노고를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거기다 형님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저희 집 아파트 대출금이라도 갚았으면 좋겠다. 저에게 정말 몇 억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지요. 저는 매일같이 시댁에 출퇴근을 하면서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서는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봉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남자다 보니까 제가 해도 되나 싶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보살핀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했지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우리 아버지다 하면서 목욕도 씻겨드리고 죄다 흘리긴 했지만 제가 밥도 일일이 먹여드리면서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내가 낳은 자식들보다 훨씬 낫다. 너무나도 고맙다. 아이, 우리 둘째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살아있겠니?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이리저리 숨겨두었던 비상금 위치를 알려주시면서 저에게 시어머니 몰래 용돈을 안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용돈 몇십만 원을 챙기면서 속으로 재산이나 미리 좀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시아버지를 보살폈어요. 하루는 우리 시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글쎄 갑자기 혈당 쇼크가 와서 경련을 마구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일반인이 그런 일을 겪으면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있기라겠어요. 뭘 알겠어요. 너무 놀라서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까먹어버리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어 까는 시아버지를 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움직이질 못해서 근육까지 다 빠져버린 앙상한 시아버지를 그대로 들쳐업고서는 병원까지 무슨 힘이 났는지 무작정 달려갔어요. 다행히 집에서는 멀지 않은 곳에 응급실을 같이 운영하는 꽤 큰 병원이 있었어요. 한겨울에 외투는커녕 정말 집에서 입는 잠옷 차림으로 땀까지 뻘뻘 흘려가며 시아버지를 업고 병원까지 뛴 덕에 우리 시아버지는 적재적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게 형님, 남편 할 거 없이 전부 저에게 대단하다고 박수까지 쳐주었지요. 제가 이렇게까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2년이라는 긴 시간을 희생하면서 오로지 시아버지를 위해서 지내왔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옆에서 보살폈던 시아버지가 글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뇌출혈이 다시 찾아오면서 영영 눈을 뜨지 못하게 되셨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찾아오기도 했고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온 가족이 꿈에도 몰랐던 거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도 쉽게 내지 못했던 시아버지는 정말 악소리 한 번을 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던 겁니다. 아침에 시아버지를 찾아뵈러 갔을 땐 이미 세상을 등지신 뒤였고 저희 가족 모두 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여기서 문제는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유언장 같은 걸 작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혼비백산하여 장례를 치르느라 사실 유언장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기도 했죠. 바로 장례식장부터 알아보고 3일장을 치른 뒤 시아버지가 평생 꿈이라고 말을 하셨었던 직업이 항해사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 시아버지의 유골을 뿌리고 죽어서라도 바다를 누비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도 아주 잠시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내가 다 가지게 됐잖아. 근데 그걸 나 혼자 쓰려고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자식들 생각도 나더라. 집안에 똑 부러진 사람이 자산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대대손손 문제가 없지 않겠니? 아유, 그럼요, 어머님. 재산을 불릴 생각을 해야지. 아버님처럼 은행에만 쌓아두면 그 돈 금방 다 까먹는다니까요. 부동산도 투자하고 하셔야죠. 그래, 나도 우리 영감이 맨날 첫날 은행에만 돈을 넣어놔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근데 내가 부동산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손에 맡기자니 영 찝찝해서 안 되겠고 말이야. 평소에 시어머니랑 형님이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둘이 아주 짝짝꿍이 맞아가지고는 저에게 시아버지를 떠넘겨 놓고 맨날 둘이서 놀러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입에서 상상조차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게 누구니? 의사인 첫째 며느리 아니겠어? 내가 생각을 계속 해보다가 말이지. 우리 맏며느리가 재산을 불려주는 게 제일 좋겠구나 싶더라고. 남은 재산은 전부 맏며느리에게 상속하려고 한다. 어머, 정말이세요, 어머님? 제가 이래서 어머님이 좋다니까요. 호탕하셔도 너무 호탕하셔. 앞으로는 제가 모시고 살면서 효도할게요.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남편은 어이가 없어서 입만 떡 벌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미리 짠 듯이 움직이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아버지의 간병을 한 것도 저고 시아버지 옆에 붙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던 게 전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형님에게 재산을 다 준단 말입니까? 시아버지를 간병할 때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입학식에 부모가 찾아가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입학식에 가게 되면 시아버지 돌봐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형님에게 딱 하루만 시아버지를 대신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아니, 하루도 아니었고요. 딱 입학식을 다녀올 시간, 서너 시간 정도만 돌봐달라고 말이죠. 그래도 저희 둘째 아이 입학식인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3-4시간 정도면 아버님 옆에서 말동무 해드리면 되니까 금방 다녀올게요. 동서, 내가 피부과 의사지 요양병원 보호자야? 나는 3-4시간이든 뭐든 그런 일 못하니까 동서가 알아서 하고 가. 아버님 재워드린 다음에 금방 다녀오면 되겠구먼. 뭘 그런 일까지 나를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이야. 아우, 싫어. 제가 처음으로 부탁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버님 낮잠에서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르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동서, 기머거리야? 싫다고 말했잖아. 안 한다고. 나는 그런 일 못한다니까. 동서니까 잘하는 거지. 몰라. 난 못 가. 그 딱 한 번의 부탁도 싫다면서 거절하고 못 해주겠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의 전 재산을 형님에게 주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죠. 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고생만 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마구마구 따지기 시작했죠. 어머님, 어떻게 형님한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병수발은 제가 고생해서 다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형님에게 재산을 주시겠다니요? 아니, 내가 내 재산을 알아서 쓰겠다는데 왜 네가 반기를 들고 그러니? 나는 둘째니까 그렇게 돈 타령하는 애인 줄은 몰랐다. 이건요, 돈 타령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거기다가 아버님이 형님 애 안 낳겠다고 했다고 재산 안 주겠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형님한테 재산이 모조리 다 가게 되면 아버님이 억울해서 하늘나라에서 눈이라도 감으시겠냐고요. 아니, 얘가 돈이 눈이 멀었나? 할 소리 못할 소리가 있지. 어디 죽은 시애비를 운운하면서 돈 욕심을 내는 거야. 그러게 동서. 동서 참 무서운 사람이다. 동서,
돈에 눈이 멀었어? 곧 있으면 거품까지 물겠네 아주. 형님은 저한테 그런 말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애들 입학식 때 3-4시간만 아버님 부탁드린다고 했을 때도 죽어도 그런 일 못한다고 거절까지 하셨었잖아요.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하지. 그럼 냉큼 내가 한다고 해? 동서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버님 돈 때문에 꼭 병수발 들은 것처럼 말한다. 뭐라고요? 형님, 저는 저희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님 병수발 드는 내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보살폈다고요. 아이 그럼 뭐해? 지금 눈 뒤집어 까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 아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는 셈에 약하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맡기고 싶으신가 보지. 난 솔직히 의사고 나랑 남편이 버는 돈으로 우리 부부 먹고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는데 눈빛이 정말 고깝더라고요. 우리가 동서네처럼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 대출에 허덕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동서네는 애 둘 키우느라 대출금 갚느라 힘들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돈 막 쓸까봐 무서워서 동서한테는 못 주는 거야. 누가 들으면 저희한테 빚만 몇 억 있는 줄 알겠어요. 저희도 남편이 버는 걸로 대출금 갚고 빠듯하긴 하지만 사는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네는 빠듯하게 살잖아. 앞으로 돈 들어갈 때도 많을 거고. 그렇게 벌어먹고 살면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겠어? 게다가 동서랑 어머님이랑 친한 사이도 아니고 같이 합가해서 살다가 눈칫밥이라도 드실까봐 걱정이 되나 보지? 제가 어머님께 눈칫밥을 드리긴 왜 드리겠어요? 그리고요, 상속은 원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큰아들에게만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넘겨주는 거라 배우자 100% 상속이 가능하댄다. 그래서 내 돈을 내가 첫째 며느리에게 전부 주겠다는 건데 네가 뭔데 트집을 잡아? 네가 뭔데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버님 간호할 때는 저만한 며느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게 여태까지 아버님 간병했던 비용 모두 처리해 주세요. 아이고 그래. 네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결국 그게 억울했던 거지. 난 또 네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남편을 보살피는 줄 알았지 뭐냐.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 그렇게 믿었던 둘째 며느리가 돈만 보고 가식을 떨었던 건 줄도 모르고. 제 진심을 곡해하고 계신 건 어머니예요. 제가 언제 병수발 드는 내내 돈 타령 한 번 한 적이 있었냐고요. 당연히 제 마음을 어머님이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네 마음이 어떤 건데 지금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진짜 아니겠니? 네 진심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돈 타령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어쩜 이리 서운하게 말씀을 하세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더니 지금 딱 그 격이잖아요. 제가 진심으로 병간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 싶고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냐고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는데 저는 그런 남편도 너무나 답답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기 형한테 모든 유산이 다 상속된다는데 어쩜 저리 태어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자식들 공부 걱정 하나 없이 키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을 해도 아유 끝이 없구나. 그래 그동안 아주 더러운 꼴 보느라 고생했다. 그렇게 돈이 눈이 멀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한 푼 못 받으면 나 같아서 서운하긴 하겠어.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서 이것저것 만지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을 벌이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죠. 자, 내가 지금 네가 열심히 병수발 들었다는 거 인정해서 간병비로 70만 원 입금했다. 거기다가 30만 원은 추가 보너스로 더 보냈으니까 그거 받고 떨어지렴.
도대체 그깟 돈 100만 원이 뭐라고? 내가 내 돈을 내 자식 주겠다는데 아우 저 궁상 진상 어휴. 어머님도 정말 대인배시다. 저 같으면 배신감이 느껴져서 돈 100만 원도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애가 2년 정도 고생하긴 했으니 내가 보내주는 거지. 너네는 그 돈 착실하게 모아서 대출금이나 갚도록 해. 그 말에 저는 정말 수치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눈물까지 줄줄 나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고생하면서 행해온 제 노력을 고작 돈 100만 원에 퉁을 치려고 하다니. 고작 이런 취급이나 받을 줄 알았더라면 제가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왜 들었겠어요. 그냥 직장이나 잘 다니면서 애들에게 힘을 썼겠죠. 제가 2년이나 고생하면서 시아버지 병수발 들었는데 고작 100만 원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산해서 2,400만 원을 줘도 모자랄 판에 제가 하루 종일 아버님 옆에서 노력한 대가가 고작 100만 원의 계산이 된다고요? 아우, 저렇게 욕심이 크득한 줄도 모르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뒀어.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라.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시댁을 나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감히 그 어떤 말로도 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쫓겨나고 저는 마음속에 남들이 모르는 나름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요.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제가 시댁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었으니 제 짐도 시댁에 남아있었고 시어머니에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따져 물어보려고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댁 현관문을 열었더니 집안에서 생전 들을 일 없었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들어갔더니 거실 소파에 나란히 남녀가 앉아서 TV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는데 둘이 팔짱을 꼭 끼고 사과를 서로 입에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글쎄 우리 시어머니랑 웬 남자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어린 나이에 나이가 많은 시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좀 젊은 편이었거든요. 19살에 아주버님을 낳았으니까 나이가 딱 70이었어요. 그동안 관리를 엄청나게 받고 형님네 피부과에 가서 매일같이 레이저 치료니 부스터니 뭐니 그런 걸 하도 받아서 끽해봐야 50대 후반, 6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였죠. 주름까지도 쫙쫙 다 펴졌으니 젊어 보일 수밖에요. 근데 딱 봐도 한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와 딱 붙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니 이게 다 무슨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아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 얘, 너는 인기척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애 떨어지는 줄 알았네. 어머님 임신까지 하셨어요? 예? 정말요? 아니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아이 너 미쳤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수로 애를 갖는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아우 이게 아주. 그날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유지를 해왔던 상간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도 말을 했고 남편도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막 따졌어요. 우리 와이프가 한 말이 사실이야? 아니 엄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파서 누워있는 아버지를 두고 바람을 피워? 얘, 내가 시집 와서 얼마나 구박을 당하면서 살았는지 네가 몰라서 그런 말이 나오지. 네 아버지도 죽은 마당에 이젠 바람도 아닌데 뭘 그래? 나도 나 좋다는 남자 좀 만나서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런다. 왜? 그 말에 남편도 저도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형님이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는 병원 밑에 있는 헬스장 관장이라지 뭡니까. 어쩐지 뭐만 하는 허벌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형님이 거기 헬스장을 다니는 시어머니한테도 회원권을 끊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헬스장에 출퇴근을 하다가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님이 그 헬스장 관장이랑 만나게 도움을 줘서 그게 고마워서 재산도 전부 주기로 한 것이었고요. 형님은 그 재산 받아서 강남의 피부과를 개원할 거라고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더라고요. 아우, 제가 이 두 사람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구나.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두 사람에게 아주 치졸한 복수를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제가 불륜 사실을 알려봐야 뭘 하겠어요. 그렇다고 형님에게 가서 불륜에 동조를 했으니까 나한테 재산 내놔 하면 씨알이나 먹히겠냐고요. 저는 복수의 꿈을 잠시 접고 당장의 현실을 살기 위해서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재산 한 푼 못 받았으니 돈이라도 벌어야죠. 면접을 보러 오라는 말에 강남까지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형님을 발견하게 됐지 뭐예요? 그런데 형님이 글쎄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딱 봐도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는데 저희 아주버님은 키도 작고 뚱뚱하거든요. 누군가 싶어서 뒤를 살금살금 밟았더니 글쎄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받았던 그 헬스장 관장님이 떡하니 형님의 팔짱을 끼고 함께 있지 않겠어요. 둘이 혼한 대나심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까지 당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힌 반전에 반전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로 일생일대 진기한 장면을 어머님께 보여드릴까 싶은데 궁금하시면 지금 강남으로 나오셔요. 아마 어머님 인생에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귀찮아하시던 어머님은 제 말에 귀가 솔깃했는지 당장 나오시겠다고 했고 저는 숙박업소의 입구가 훤히 보이는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시어머니가 도착하자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길 기다리면서 별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한 30분 지나니까 그러더라고요. 고작 이딴 이야기 하자고 나를 강남까지 불러낸 거야? 너는 나를 똥개 훈련시키고 싶으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집에 가겠다고 벌떡 일어서는 순간 숙박업소에서 형님과 관장님이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지 뭡니까?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더니 눈을 뒤집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는 부글부글 떨더라고요. 저 천하에 망할 것들이 지금 팔짱을 끼고 어디서 걸어 나오는 거야? 소리를 퀭 지르더니 그대로 숙박업소 앞으로 달려나가 하하호호 웃고 있는 형님의 머리채를 있는 힘껏 쥐어뜯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진짜 너무너무 재미난 일이 벌어졌기에 신이 나서 방방 뛰며 시어머니와 형님이 서로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싸우는 꼴을 구경했어요. 야, 이 망하려나. 넘볼 게 없어서 이제는 시엠이 남자친구까지 넘보는 거야? 니네 이 작것들 알고 보니까 한패 아니야? 내 재산 뜯어가려고 꽃뱀이랑 제비새끼랑 아주 짝짝 국 맞춰서 날 속인 거 아니냐고. 어머님 오해세요. 오해라고요. 이 손 좀 놓으세요. 제발요. 왜? 쪽팔리니? 강남 한복판에서 저짝에 있는 피부과 의사가 머리채 잡히고 있다는 소문이라도 날까봐 무서워 죽겠어. 그럼 이 처신을 잘했어야지 이년아. 어디 넘볼 게 없어서 시엠이 남자친구를 넘봐? 그것도 남편까지 있는 년이. 쪽팔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고요. 제발요. 길거리에서 남들 눈치도 안 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들 눈치를 왜 봐. 내 눈가리가 뒤집히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남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이 망하려나. 어머님은 사회적 체면이라는 것도 없어요? 에? 이러면 아주 인터넷에 도배가 된단 말이에요. 찍으라고 그래. 다들 찍어. 인연이 아주 쪽팔림을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디 이게 남의 남자를 넘보냐 이거야.
그러는 어머님도 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불륜 저질러 놓고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뭐가 잘났다고? 엄마야, 뭐가 어쩌고 어째? 나는 내 남편이 죽기라도 했지. 너는 네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시애미 남자친구랑 바람난 게 뭐가 찰난 게야? 그 입 다무시라고요. 다무시라고요. 저처럼 사회적 체면이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수도 있어요. 소송? 야, 너 병원 계약하기로 한 돈 그거 다시 내놔. 그 돈 채갈라고 나한테 저 남자를 소개시켜 준 거지? 이 연놈들이 아주 짜고. 참나, 이미 준 돈을 무슨 수로 가져갈 거예요? 죽어도 못 주죠. 제가 이미 계약하려고 계약금까지 다 걸어놨는데 무슨 수로 그걸 받아가실 거예요? 내가 왜 못 가져가? 이거 사기로 소송 걸고 너 아주 불륜했다고 동네방네 소문까지 내고 이혼까지 시킬 거야 이거사. 너 그런 줄 알아? 당신 아들이 나 아니면 어떤 여자 만나서 재혼을 하겠어? 그래, 이혼 한번 시켜봐요. 양말 하나 제대로 벗을 줄도 모르는 놈인데 어디 저기 국제 결혼 알아봐야겠네. 돈 주고 결혼해야지 어쩌겠어? 그러면서 둘이 아주 개판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 전부 멈춰서서 수근수근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살포시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편에게 전송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머리털 다 뜯고 싸우고서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지 않겠어요? 형님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오갈 곳이 없다면서 짐을 싸들고 뻔뻔하게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남편이 싸늘하게 말하더라고요. 꼴랑 100만 원 주면서 돈 때문에 간병을 한 거냐? 소름 돋는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집에 찾아오고 그러셔? 그 좋아하는 큰 집에나 가쇼. 시어머니한테 핀잔을 주니 시어머니도 입을 탁 다물고 가만히 눈치만 보더라고요. 형님에게 보증금 쓰라고 계약금 주신 거 그 돈 찾아올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어머님이 꽁꽁 싸둔 그 재산 저희 좀 나눠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예, 그런 방법이 있니? 내가 전 재산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그년한테 엿먹일 방법 좀 알려줘라. 그 고얀 년? 그 남자 소개시켜준 것도 지가 먼저 바람 피우고 있는 놈 꼬셔다가 나한테 공사 한번 제대로 쳐보려고 한 것 같아. 아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내일 소송 걸겠다고 하세요. 어머님의 명의 신탁인 걸 밝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신청하면 돼요. 계약금 어머님 통장에서 이체한 돈이잖아요. 그 돈 내놓으라고 신청하면 끝이다 이거죠. 아이고, 내가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로펌 찾아가서 당장이라도 그것들 콩밥 먹일 준비를 해야겠다. 감히 이 늙은이의 마음을 가지고 놀아? 시어머니는 정말 불도저 같은 모습으로 다음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고 변호사는 이야기를 쭉 듣더니 소송으로 그 돈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었어요. 내가 변호사 양반이 얼마를 달라고 해도 다 줄 수 있으니까 그 돈만 찾아오게 해주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첫째 며느리 그것만큼은 아주 쫄딱 망하게 만들겠어 아주. 변호사는 바로 소송 준비를 했고 나름 빠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서야 그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님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주버님께도 당연히 알려지게 되었고 불같이 화가 난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걸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받아내더군요. 갑자기 사라진 병원 보증금에 재산 분할까지 하게 된 형님은 정신이 쏙 나가버렸지요. 거기다가 강남 불륜녀라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다니던 병원에서도 잘리게 되었고 이름이랑 얼굴까지 지역 유명한 카페에 올라오는 바람에 쪽이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소문까지 달고 있는 50대 중반 여자를 어느 병원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채용을 하겠나요? 강남 바닥이 좁아도 얼마나 좁은데요. 결국 형님은 이혼 후에 그 좋아하던 강남 바닥을 떠나게 되었지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턴니가 아주 쏙 빠진 기분이야. 내가 아주 기분이 좋다. 내가 이 일 해결되면 너희에게 전 재산이라도 주겠다고 했지? 그래, 내가 자식이 뭐 열이 있냐 백이 있냐 꼴랑 둘밖에 없는 것을 내 미리 재산 상속을 다 해주마. 시어머니는 통 큰 마음씨를 보이면서 저희와 아주버님께 유산 상속해 주었는데 제 몫의 유산을 따로 상속해 주신 덕분에 저희의 살림은 아주 넉넉해졌지요. 남편과 저는 통장에 찍힌 수억의 금액을 보고 대출금을 갚고 집을 팔아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들들에게 각자 방을 하나씩 주고 애들 교육 잘 시키면서 아주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확실히 통장이 두둑하니까 마음에서 오는 여유 또한 장난 아니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은 결국 원하던 결말을 맞이했고 행복하게 잘 사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아주버님 데리고 사느라 아주 고생인 것 같지만요. 하루빨리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길 소원해 봅니다. 벌써 이게 몇 년 전의 일이었으니 아주버님이 재혼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전 이제 슬슬 저녁 준비를 하러 가봐야 할 것 같네요. 학원에서 돌아온 두 아이,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상 기깔나게 한번 차려봐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